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더 좋은 선택지를 찾으며 고민하는 동안 기회를 잡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거창한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다. 이들은 두려움을 통제하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거침없이 해낸다. 이것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브레이브, 즉 용기의 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레이브입니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 멘토이자 전 세계 30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고대 사상을 현대인의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 브레이브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이 삶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이유를 용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기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책 속에서 소개하는 지혜로운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역사를 바꾼 리더의 사례는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책 브레이브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 초당 출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다만 용감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용감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자유자재로 다룰 능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들은 빛나 보인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는 절대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없다.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경계하라.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에 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킨다.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구조마저도 왜곡하게 하고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영국의 작가 시릴 코널리는 이웃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나 신경을 쓴다. 험담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때마저 뒤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할까봐 두려워한다. 역설적으로 새롭고 감명을 주며 옳은 일은 당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이루어졌다. 현재 사랑받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처음 만들어지거나 실행됐던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그런 시선을 누가 그러느냐는 듯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바라볼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 때도 혼자 마스크를 쓰기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장래가 덜 보장되는 일을 하고자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남는 것을 선호한다.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유행을 따라가고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했다가 거품 경기가 터졌을 때 그 돈을 잃는 게 거품이 끼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보다 어쩐지 덜 고통스럽다. 타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거나 고작 10분이라도 남들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위험을 피하려고 자기 평판을 더럽히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의 충고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사학을 사랑했던 신흥부자 출신인 키케로를 비웃었다. 키케로는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의 뒤에서 수군댔으며 곁눈질했다. 그러자 키케로는 이렇게 충고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 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어쨌든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조롱받지 않는 운동은 없었다. 획기적인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얼굴도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의견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려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더 많아 보인다. 군 경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동부 텍사스주를 가로지르는 먼 길을 나섰다. 그런데 여정 중간에 보급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하 중 한 명은 병에 걸렸고 말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원주민과 범법자를 비롯한 여러 집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땅에서 그랜트는 약 110km를 행군해야 했다. 무단 이탈하는 것을 피하고자 그랜트와 다른 군인은 제대로 군장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은 적들이 곳곳에 도사리는 땅에서 방울뱀과 두꺼운 나무덤불 사이를 헤치고 수많은 개울과 강을 건넜다. 거기에는 늑대도 있었다. 두 사람은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섬뜩한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허리까지 오는 초원의 풀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늑대 무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랜트의 회고록에 따르면 가까이 있던 늑대 무리는 사나웠고 군인과 말을 단번에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랜트는 길을 돌리고 싶었다. 사실 속으로는 동료가 먼저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를 바랬다. 몸을 보전하는 것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랜트보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경험도 풍부한 다른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앞으로 가자고 밀어붙였다. 그랜트,
늑대 무리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랜트는 겁을 먹었지만 멍청하거나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무심코 숫자를 낮춰서 말했다. 20마리쯤 되지 않을까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태어난 척했다. 그때 그랜트와 장교는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늑대 2마리만이 느긋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불안에 떨게 했던 낯선 위험은 일어나지 않았다. 40년 뒤 그랜트는 충실하게 일했던 공직과 정치인 생활에서 은퇴했다. 그는 어떤 집단이 비판을 좀 받았다고 나아갈 방향을 변경하거나 누군가가 나쁜 일이나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일화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랜트가 얻은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숫자를 세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장애물, 적, 비판 등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길 바라며 만든 환영일 뿐이다. 그랜트는 그때 또 다른 교훈도 얻었다. 그랜트와 장교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늑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도망쳤다. 더 겁을 먹은 쪽은 늑대들이었다. 1861년 그랜트는 토머스 해리스 대령이 이끄는 남부 연합군에 대항하고자 미주리주의 북부군 중령으로 파견됐다. 참전한 경험도 있고 늑대 사건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는데도 그는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꼈다. 시골 지역의 전방 40km는 허허 벌판이었다. 그 누구도 휘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곳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그랜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근거림은 가슴 위로 점점 더 기어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랜트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썼다. 일리노이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야 무슨 일이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러나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할 만큼의 도덕적 용기가 없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공격을 견디고 적과 맞서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 전쟁의 굉음과 공포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 그랜트는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적과 충돌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적군은 그랜트가 이끄는 군대가 공격하리라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친 거였다. 그랜트는 나중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내가 해리스 대령을 두려워했던 만큼 그도 나를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취해보지 않은 관점이었다. 그 후 이 교훈을 절대 잊고 살아간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마주해도 다소 불안하기는 했지만 두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도 나의 군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많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았다. 이건 아주 소중한 교훈이다.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한다. 하지만 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파티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자녀에게 성관계에 관해 설명해 줘야 할 때,
상사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할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상황은 사실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이다. 떨리는 것은 둘 다 매한가지다.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과대평가한다. 상대방도 우리를 과대평가한다. 면접관이 과연 지원자를 면접하고 싶어 할까? 면접할 때 질문을 던지면서 즐거워할까? 그렇지 않다. 그들도 면접을 망칠까봐 두렵다. 출근 첫날에 사무실에서 만난 무뚝뚝한 부장, 새내기 군인들을 훈련하는 병장, 사원의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경영본부의 임원진. 그들이 풍기는 확신의 아우라는 환상이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긴장한다. 긴장하지 않은 척 할 뿐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러한 간극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자신감을 준다. 이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실제로 더 겁먹고 있다. 두려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항상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이다. 우리는 그 답을 안다. 지옥 같을 것이다. 삶은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할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반대로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두려움을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출 수 있으며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이지만 확실히 안전하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모두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그 모든 것은 용기를 발휘해야만 얻을 수 있다. 고민은 쉽고 결정은 어렵다. 미국의 정치가 딘 애치스는 이렇게 말했다.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쉬운 선택은 없다. 모든 선택엔 악이 군데군데 숨어 있다. 결과를 제대로 예측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이유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를 그르치는 것,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중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두려운 선택은 유령이나 악몽처럼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지를 신중하게 저울질하며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느라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서 두려움에 압도당한다. 이 생각들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려는 거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분석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누군가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캐나다의 록밴드 러시의 자유의지라는 곡의 한 소절처럼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설령 결정을 미뤘더라도 말이다. 결정을 미뤘다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선택한 것이다. 자기 주체성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겁쟁이들은 결정 내리기를 가장 두려워한다. 결정은 곧바로 안개를 걷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과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미룰 수 있기만을 바란다. 선택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지 않을까? 당연히 잃는 게 있다. 그 순간을 잃는다. 추진력을 잃는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도 잃게 된다. 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최전방에 있는 군인은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더라도 폭발음이 들리는 쪽으로 진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부모는 자기보다 자녀의 행복과 욕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언제나 쾌활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스갯소리와 긍정적인 말을 기대하는지 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까? 혹시 우리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가? 아니면 도움을 청하기가 두려운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벽에 돌격하는 군인처럼 당신은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 만약 다쳐서 일으켜줄 전우가 필요하다면 어떡할 텐가? 도움을 청하는 게 뭐 어떻다는 건가? 바로 그거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일어날 수 있게 그냥 손을 잡아달라는 거지. 안아 일으켜주는 대로 거저 일어나려는 게 아니다. 조언을 구하고 있지 거기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싸울 수 있도록 단지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이다. 동정이의 관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뿐이다.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뿐이다. 몇 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녀를 보살핀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가 두려웠다. 몇 년 동안이나 참전 용사는 영웅적 행위를 위해 치러야 했던 진짜 대가를 숨겨야 했지만 나약해 보일까봐 두려워서 이 괴로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우리는 마음 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 터놓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떻게 느끼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롭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 손쓸 수 없다는 느낌과 마지 못했던 상황은 어떤 고통을 유발할까? 학생이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된다. 친구가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정이 더욱 끈끈해진다. 직원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업무 효율은 향상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할 용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에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누군가에게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질문 자체가 돌파구가 될 때도 있다. 사실을 인정하면 내면의 자물쇠가 열린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강해졌다. 비밀이 많을수록 삶은 더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휘둘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가정에 마비되어 있다. 잠시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부탁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용기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부탁해보자.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우리는 동지다. 도움을 청하라. 단순히 용기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다시 일어나는 힘. 흔히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용기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자녀들이 보고 있기에, 대의가 자신을 필요하다고 하기에,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일어난다. 용기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계속해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상처받고 나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좌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취약해지는 게 두려운 것이다.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어라에 쓴 최고로 아름다운 한 대목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며 너무 많은 용기를 품고 있으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악착같이 달려든다. 그렇게 그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많은 사람은 그 무너진 곳에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만다. 아주 선량한 사람이든 아주 온화한 사람이든 아주 용감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죽인다. 아주 깊은 용기를 대표하는 스토아 철학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그 과정에서 뼛속까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자신을 치유한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 회복하는 것, 교훈으로부터 배우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타인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변화하는 것,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하는 것. 용기의 그릇을 키우면 달라지는 것들. 용기란 두려움을 다스리며 딛고 승리하는 것이다. 위험한 순간에 또는 매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행사하며 상황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포기한 운명을 넘어서려는 결정이다. 어둠을 저주할 수 있지만 촛불을 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직접 나서서 스스로 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모든 영웅은 선택에 직면한다.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진실의 순간이다. 용기를 낼 것인가? 무리해서라도 해볼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비겁함이 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용기는 두려움을 딛고 올라가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이다. 부름에 응하는 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운명을 쟁취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성공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인내와 기계, 배짱과 투지를 가지고 임하라.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시간이 우리를 부르면
그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여기에 있다. 운명을 움켜쥐어 보자.